승효상 건축가. 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랬죠. 그 건축가이시고 그리고 그 생존 수도에 대해서 관계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제 누군지 이제 잘 모르시고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이분의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삼아서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간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어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막 취득하려고 하고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국회가 있고 거기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몰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쓸 데가 없습니다. 뭐 기껏 써야 봤자 뭐 불법 거래하는 데나 좀 써먹을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인터넷 세계 안에서만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물로서 존재하는 어떤 금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아니고 그냥 제한이 있는 이게 무한정으로 나오지 않는 어떤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희귀성을 담보를 하는 그런 재화이고 그런 재화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저게 값이 올라가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발생한 거죠. 옛날에 있었던 튤립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튤립도 마찬가지로 그게 특별하게 쓸모가 있어가지고 값이 막 올랐던 것이 아니라 옛날 네덜란드 튤립 사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튤립에다가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합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 투자를 해야 할 곳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값이 오른다는 어떤 그런 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제한되어 있는 구획 안에 아파트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한없이 무한정으로다가 50층, 100층, 200층, 300층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어떤 재화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가 있고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굳이 국회와 청와대를 그리고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값이 무슨 뭐 안정이 되거나 그게 이유가 돼서 안정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규제 조치들과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쪽에다가 심지어 아주 심하게 할 거면 아예 그냥 딱 정해가지고 강남이면 강남,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한 사람 앞에 그냥 집 한 채 이상씩 못 가져 라든지 뭐 정말 특단적인 아주 독재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순간 거기로 돈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욕망 중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조금씩 올라야 그런 기대가 있어야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폭락을 시키거나 정체되거나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인 GDP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서민들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급등, 지난 4년 동안 무슨 막 3배가 오르고 무슨 막 더블이 되고 이거는 심한 거죠. 미친 거죠. 그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물가 상승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 정도의 상승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꾸로 부양책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일부러. 일부러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일부러 부양책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승효상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와는 별도로 이게 행정수도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이 돼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갔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유경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강욱 대표의 후원회장님이시죠 하고 말씀하셨고, 탱크샷님께서도 최강욱 의원이 존경하는 분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승효상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인데요. 그리고 미술사학자 유홍균의 자택인 수졸당, 수졸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계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유홍준 교수. 제가 지금 앞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수졸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은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해상도가 좀 높은 걸 찾다 보니까 지금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수졸당이에요. 설계하신 그 수졸당입니다. 한옥을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앞에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옛날에 한옥처럼 그렇게 마루라고 하죠. 마루. 요즘에 거실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마루입니다. 마루.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뒤에다가 제가 사진을 띄워놨던 거예요. 여기가 수졸당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양산 사저로 돌아가실 때, 가시게 될 때, 새로운 사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가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하실 예정에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언뜻 이런 몇 가지 경력만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도 보입니다. 근데 단순히 정치적인 친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이분 역시 문재인 대통령처럼 피난 나온 난민들 중에 한 명이에요. 북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에서 똑같이 피난을 나오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난민촌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경남고등학교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수학을 한 동창입니다. 그 당시에,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동기들의 이야기로는 문과에는 문재인, 이과에는 승효상, 이렇게 부를 정도로, 쌍벽을 이루는, 문과에서는 문재인, 그리고 이과에서는 승효상.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문과에 누구, 이과에 누구,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문과에는 노다니? 이렇게 불릴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문과에 누구, 이과에 누구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자주 보지도 못하면서도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거였었나 봐요. 그리고 서울대를 가셨다가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에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김수근 건축가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이고,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지,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물을 설계를 하신 분들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수근 건축가라고. 공간연구소라는 설계실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함께 마산 양덕성당, 경동교회 등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갈등에 휩싸이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자의반 타의반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수학을 해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에 넣어 있는 마차트 메비우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차스 메비우스 앤드 파트너, 운드 파트너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독일 건축가가 있는데, 이 독일 건축가의 로스 하우스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1986년도에 김수근 선생이 이제 타계를 하면서 제자인 승효상과 장세영 두 분에게 공간연구소를 맡기고, 그 당시에 있었던 30억의 빚을
함께 남겨주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청산합니다. 89년도에 청산을 하고 독립해가지고 독립사무소 이제 1호제를 만들어요. 이 1호제가 뭐냐면 이가 이제 밟을 이거든요. 밟을 이, 밟다. 로는 아시는 것처럼 진로 소주 할 때 그 로잖아요. 이슬 로자. 그리고 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제사 지내고 무슨 제 축제 할 때 그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을 밟는 어떤 의식, 예, 이슬을 밟는 행위,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슬을 밟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침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이슬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곳을 밟는 거죠. 예, 그런 의식인 거죠.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곳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남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른 아침,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걸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이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됩니다. 1990년도에 사상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룹이 대한민국 그 건축계의 젊은 건축가들,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을 때 이분이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돌프 로스의 로스 하우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빈자의 미학. 처음 이제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이때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20세기를 주도한 서구 문명은 동양의 비음을 다시 찾고 있는데, 즉 여러분들 뭐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서구 세계에서 동양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동경 같은 게 있어요. 동양에서 서양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듯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양 문화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 그리고 느림, 그리고 비어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흥미를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서양의 어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더 많죠. 동양적인 것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미학이 아니라, 즉 가난하니까는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미학. 예. 가난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미학. 가난하다는 것의 기준을 돈에다 두고 그것을 불안해하거나 미래가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미학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악다구니하는 한갓 조형물과 건전물로 가득 차고만 근대 한국에 옛 종묘와 같은 어떤 형태의 사유와 모임도 가능하게 하는 비움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즉,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강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빈 자리만 있으면 가서 건물 세우고, 빈 자리만 있으면 가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빈 자리도 없이 빽빽하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들 사이에서 우리는 비어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없고, 여유도 느낄 수가 없고, 어떤 생각할 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성냥갑들이 쫙 완전히 빈틈없이 이렇게 차여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평당 얼마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옆 동네에 있는 저 아파트는 왜 우리 아파트보다 5천만 원이 더 높은가, 왜 우리 아파트는 저 아파트만큼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런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나도 같이 다 돈 벌어야지, 나도 저기다 투자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인생에서 느리게 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내 환경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내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뉴스라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몇몇의 그 천박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어떤 그 난잡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지금 뉴스를 뒤덮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아파트가 얼마이고 이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고 저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조명을 해주지, 그런 삶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비움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느리게 가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행복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측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건축가신데, 건축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땅에다가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예. 그게 본질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같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분의 철학은 무엇이냐? 빈자의 미학이라는 어떤 철학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해서도 화려한 묘역이 아니라 추모글이 언젠가는 다 달아 없어지고 기억만 남는 어떤 그런 의미의 비움의 설계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는 베이징 장성호텔, 아부다비 문화지구 전시관, 쿠알라룸푸르 복합빌딩 등을 디자인하면서 외화 획득도 엄청나게 하신 분입니다. 예. 지으려면 저런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예. 저런 건물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에 걸쳐서 굉장히 대한민국 건축계에는 한 획을 긋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후학들에게 어떤 건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를 하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시고, 지금 현 정부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현직이에요, 현직.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현 정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강욱 대표의 후원회장입니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지금 현재 최강욱 대표의 후원회장. 그리고 하필이면 최강욱 대표는 지금 국토위에 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토위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후원회장이에요. 아무하고나 인연을 맺고 아무하고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하고나라는 게 뭐 다른 이제 후원을 하지 않는 분들은 뭐 아무하나고라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어떤 인연을 이렇게 맺는 분은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좀 무거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굉장히 깊으시고, 근데 최강욱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걸로 봤을 때,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은 조각가신데, 그분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단순히 그냥 조각가, 단순히 건축가,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분들이시고, 그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다. 그리고 현 시대에 어떤 스승 같은 분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혹시 이분이 그 행정도시 뭐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네이버 캐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 캐스트라고 하는 방송 플랫폼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건축가 승효상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승효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에 있는 것들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이제 받아 적은 거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신 말씀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건축으로 세계를 혁명한 사람이다. 건축으로 세계를 혁명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돌프 로스 이전의 세계 건축은 관습과 역사, 전통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건축이라는 것은 뭐 노틀담 성당이니, 무슨 파르테논 신전이니, 뭐 피라미드니,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이분이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틀에 갇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제가 평소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아름다운 건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건물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건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사실은 건물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저게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누구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누가 만든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만들면서 희생된 사람들이라든지, 뭐 관계된 사람들이라든지, 사람을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약간 좀, 그런 틀에 갇혀있는 거하고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돌프 로스가 장식은 죄악이다 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빈 시내에 세운 거예요. 모더니즘이 탄생하는 실마리가 되는 건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통해서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건축가는 예술가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식인으로서 사고가 없으면 그런 종류의 시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건축은 예술가 이전에 지식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안 것이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의 건축의 방법을 수정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다시 김수근 선생에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확신도 김수근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이라는 것이 아름다움과 어떤 장식물과 역사적인 의미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 생각의 사유의 어떤 그런 흐름을 바꿈으로써 혁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금호동 달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달동네 모습이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다. 건축가적 시각으로는 그 공간 구조에 무궁무진한 건축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간의 구조라든지 건축의 지혜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남루하고 초라해서 그렇지 가난하여 가진 적이 없는 그들은 많은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었다. 이것은 건축가로서 느끼는 게 아니죠. 건축가로서는 구조가 보이고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건축가로서의 어떤 그 공간도 보이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분에게. 그리고 그게 너무 근사했던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달동네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다녔다. 그리고 1992년 4.3그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할 때 내가 빈자의 미학이라는 말을 내걸고 이것을 내 건축의 평생 화두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빈자의 미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들의 미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함이 두렵지 않은, 가난함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의 미학. 가난하다는 것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의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부자이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얻는 행복과 그리고 유대감, 결속에 대해서 이분은 그게 빈자의 미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높고 크고 평당 얼마고 얼마나 번화한 곳에 있고 얼마나 세핑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함과 진실함, 아름다움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는, 매 순간. 우리가 정형화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형태를 보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내부 공간 자체가 생각하고 자식이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내부가 방의 숫자만 약간 다르고 크기만 약간 다를 뿐이지 중앙에 거실 있고 그 거실 옆으로 가면은 거기 부엌이 있고요. 저 현관 앞에 가면은 화장실 하나 있고요. 예. 그 화장실 옆에 뭐 방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안방에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 다 똑같잖아요, 구조 자체가.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구조, 똑같은 구조가 아니라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면서 혹은 이어주는 어떤 그런 공간들, 어떤 그런 사이에서 매 순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즉 사랑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연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 간에 어떤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지, 뭐 그거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 살더라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격하고 지는 해를 보며 아름다운 감수성에 젖을 수 있다. 이것은 비싼 집, 싼 집 가릴 것 없이 만들 수 있다. 즉 집의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건축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희롱하거나 농락하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삶을 희롱하거나 농락을 한다.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어떤 건축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건축물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농락을 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평당 가격이 오르고 내림과 어떤 따라서 울고 웃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기능주의에 매도되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퇴화시켰다. 기능주의에 매도되었다는 건 뭐냐면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 인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전화번호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핸드폰이 다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떤 편리성 자체가 추구가 되면서,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그 편리성을 이제 담보해주게 되면서 사실은,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걷는 기능이라든지, 오랫동안 걷는 기능,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거 운동할 때 외에는 안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생각하는 기능이라든지, 남들과 공감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기능적인 건축이 인류에게 더 유효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편리하지 않은 건축이 그것이 오히려 인류에게 더 유효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편의성만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편의성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파트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살면서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가스불 나오고, 그 어느 정도의 편의성은 추구를 해야 되지만, 획일화된 어떤 그런 편의성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도, 자꾸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콘크리트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떤 창의성이 이제 개발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편의성을 추구함으로써 자꾸 제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컨대 방과 방 사이를 될 수 있는 한 떨어뜨립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가려면 몇 발자국 걸어야 하죠. 그 사이에 바깥 풍경이 보이고 그 사이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공간은 풍부해진다. 스스로 불편하게 살려고 결심하면, 그걸 실천하면 놀랍게도 삶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한다. 굉장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귀농을 생각을 하시고 귀농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저런 생각이죠. 편리함보다 오히려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에게 더 행복함을 주고 나에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셔가지고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농촌 쪽으로 이제 자꾸 빠지는 거죠. 뻑적뻑적 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선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조카들에게 그 목포 내려가서 살려고 한 것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봐요. 같은 의미라고. 그 서울에서 그 획일화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남들 살아가는 거 똑같이 쫓아가려고 살면서 젊음을 희생을 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불편한 곳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좀 더 불편함을 더 추구함으로써 더 인간다운 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조카들에게 더 좋은 어떤 인생을 안내하는 어떤 그 멘토로서
그래서 목포를 권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포를 권한 이유도 똑같은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이유로 목포를 권해준 거예요. 여기라면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행복의 가치라든지 돈의 가치가 이쪽에선 굉장히 증폭될 수 있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이 목포의 이 거리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의미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저기를 투기를 해가지고 저기를 갖다가 저기서 돈을 벌자, 이게 아니죠. 투기할 거면은 사가지고 그거 밀고 아파트 짓자고 해가지고 아파트 올리면 그러면 돈 벌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느냐. 아무래도 예술 하시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모르는 사이도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분명히 두 분이 아는 사이일 거라고 봐요. 예,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서로 하고, 굉장히 꽤 많은 부분을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저게. 건축주의 뜻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건축주의 신여밖에 되지 않는다. 건축가는 사회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건축의 공공성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건축주가 자기 욕심을 부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중에 제가 못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건 당신 집이 아니다. 이 집의 사용권은 당신에게 있지만 그 소유권은 시민과 사회에 있다. 이 집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집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게도 해줘. 똑같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가치가 그 집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는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신명나도록 일에 몰두하게 되지요. 요즘은 전과 달리 그런 건축주도 많아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는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신명나도록 일을 하게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좀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이유예요. 지금 조금 전에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는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신명나도록 일에 몰두하게 돼 있다. 요즘은 전과 달리 그런 건축주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 이분이 쓰신 칼럼 중에 2018년도에 정도에 쓰신 글이에요. 글에 세종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얘기가 나오고, 세종시는 건축주가 누굽니까? 국가가 건축주죠. 국가가 건축주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건축주라고 봐야 돼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개인이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세종시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뒤지다가 이제 이걸 찾게 되었는데, 스스로 쓰신 길이에요. 세종시가 행정복합 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태동을 준비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나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다. 위원회에서 도시설계의 기본 개념을 국제공모로 선정하기로 했을 때 데이비드 합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보적 도시사회학자를 심사위원으로 나는 적극 추천했다. 심사위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려면 누군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었고,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 직접 심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추진위원회의 위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그 심사위원으로 아예 외국 사람을 추천을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진보적 도시사회학자인데,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도시 형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가치의 도시 형태,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도시 형태,
이게 사실은 행정수도의 처음 의도였던 거예요. 이게 처음 의도인 거예요. 처음 의도가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도시 형태가 원래 처음 취지였던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박정희 시대에 처음에 만들었던 1978년도에 만들었던 그 신행정수도 계획안,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신도시. 수도 방어를 위해서 서울이 너무 휴전선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후방으로 좀 빼가지고 방어를 용이하게 하고 수도 방어를 용이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거기다가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때. 네.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취지 자체가 달라요, 취지 자체가. 근데 이번의 취지는 뭐였냐면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도시 형태가 취지였던 거예요. 저게 정확하게 그 행정도시의 아젠다였던 거예요. 그는 랜드마크나 스펙타클한 시설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부질없는 환상일 뿐이며 도시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사적 사건이 훨씬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미학적 논리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도시 공간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나 제도의 윤리적 측면에서 도시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도시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21세기를 기념하여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 주장을 받아 덜 미학적인, 더 윤리적인 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도시와 건축의 담론을 촉발하기로 했다. 이 뭐냐면 그 심사위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막 아름다운 도시, 위대한 도시, 엄청나게 막 높은 빌딩이 있는 마철루가 막 솟아있고 막 현대식 막 시설이 막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아름다운 도시 뭐 이것도 아니었고 그 말했던 것도 처음부터 중요하게 이분이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덜 미학적이고 더 윤리적인, 더 인간적인, 그게 처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만 봤어도 지금 현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지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죠. 심사위원장이 된 그는 세종시의 도시 개념으로 제출된 121개의 안 중에 가운데를 비운 환영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뽑으며 민주주의 도시의 모습이라고 평했다. 중심부에 땅을 비우고 도시는 주변으로 둘러세웠으니 어느 한 곳이 중심이 아닌 서로에게 평등한 도시구조. 한마디로 말해서 원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원탁 회의 같은 거죠. 예, 옛날에 아더왕도 했었죠. 누가 한 명이 대장이 아니라 한 명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위해서 논의가 되는 어떤 원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원탁이라는 개념을 도시에다가 이제 넣은 것 같아요. 이른바 탈중심의 도시였고 이는 서양의 단일 중심이고 위계적, 기능적 도시 역사를 결별하는 것이다. 서양적인 어떤 기능 중심, 한 곳에 집중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위계가 있는 어떤 그 계급 격차가 있는 그런 도시와는 결별을 하고 민주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안을 당선작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승여상 선생이 내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위원회를 떠난 거예요. 이게 다 됐으니까 공모에서 제대로 된 게 뽑혔고 제대로 된 안이 뽑힌 것에 대해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위원회를 떠나신 거죠. 저기에다가 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무슨 뭐 본인의 뭐 설계안을 넣는다든지 뭐 저기서 뭘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그 당선안이 국토연구원으로 넘어가 실제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변형되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도 나는 세종시와 더 이상 인연이 없었다. 세종시에 관여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은 거죠. 왜냐고? 이명박 때니까. 이명박이 조져놓는 상황에서 이명박과 그 아이들이 세종시를 조져놓고 있는 상황에서 승여상 선생에게 연락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인연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15년 만에 세종시를 방문했으니
내 감에는 특별할 수 없어 들뜨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도시를 들어서자마자 나는 우울을 감추지 못했다. 15년 전 도시가 들어설 땅은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한다. 가운데를 흐르는 금강, 비단의 강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땅이었고 건축은 그 온화한 지세를 존중하며 겸손히 지어야 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지형의 선을 죄다 드러내고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어디서나 보던 폐쇄된 공동체이며 여전히 건설 자본에 복무한 모습이 아닌가. 새로운 공공시설들은 저마다 튀는 모습으로 아우성이고 차량이 우선이 된 도로는 보행체계를 계속 끊고 있었으니 내가 곧잘 비난하던 신도시의 풍경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세종시를 봤을 때 보는 느낌이 다르지 않은 거죠. 수교사 선생이 생각하시고 있는 보시는 관점이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신도시, 또 다른 신도시,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와 있는 신도시, 또다시 투기가 이루어지고 평당 가격이 논해지고 있는, 보행자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고려도 되지 않았고 자본의 논리와 건설의 논리에 의해서 아파트만 잔뜩 올라간 그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울하셨던 거예요. 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도시가 이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중심 행정타운에 있었다. 이 건축이 국제공모에서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한 형태의 당선작은 모든 건물이 단단히 결합된 유기적 건축이었다. 시민들도 경사진 건물의 옥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 환상적인 공중정원을 돌고 나가게 설계되었고 내부도 서로 막힘이 없어 이 건축이 행정관서로 쓰인다면 행정의 혁신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벼락이 많고 기밀이 많은 우리의 행정조직이 그렇게 바뀔까? 의문이 몹시 들었지만 흥미로웠다. 현실은 냉혹했다. 나타난 실체는 유기적이어야 할 청사를 부처마다 절단하여 세월탈이나 바리케이트로 접근을 막아 파편화되었으니 설계의 의도는 결박되었고 건물 형태는 겉돌았다. 지금 그 정부청사 쪽에 가보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내부 안내서의 부서와 부서가 서로 막혀 있고 다 파편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그런 건물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 세종시를 누가 설계했을까? 도시개념 공모 당선자? 아니다. 그 개념은 형해마저 찾기 힘들다. 처음에 그 공모에서 당선됐던 그 당선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고 국토연구원의 담당 책임자? 그는 당선작을 변형시키는 데서 임무가 끝났다. 당선작을 그냥 변형시키고 임무가 끝난 거예요. 행복청이 뭐냐면 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무슨 청입니다. 그래서 행복청이에요. 행정복합도시 그래가지고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었다. 그러니 이 도시는 설계자가 없다. 브라질리아의 도시 설계와 실현을 책임진 오스카 니마이어나 인도의 찬디가르 도시 건설에 최후를 바친 르코르비제 혹은 캔버라를 만든 어제 방송에서 했었죠. 그리핀, 워싱턴 DC의 피에르 랑팡, 그리고 한양 도성의 정도전. 한양 설계는 정도전에 있으니까요. 이런 건축가, 설계자 이름을 여기선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시 하나를 또 만들고 있었을 뿐이다. 세종시는 여전히 건설 중이다. 박물관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고 아파트는 또 오르고 있다. 국회 분원이 올지도 모른다. 몹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종시의 도시 개념을 다시 리뷰하는 것은 어떤가? 애초의 심사위원들에게 지금의 상태를 보여주고 다시 희망을 드리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건축가를 총괄 책임자로 정해 모든 시설을 맡길 수 없을까? 세종시를 나오며 별의별 궁리가 떠올랐다. 도시는 늘 변하는 생물이라고 했으니 이 도시의 성공 여부는 이제부터라고 애써 믿고 싶은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좀 늦었지만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시 개념을.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 있지만 올라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만들어진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땅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땅이 많아요. 땅이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있는 거를 뭐 허물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행정수도라고 하는 모습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그 심사위원 다시 모시고 그 공모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공모했던 사람들을 다시 모여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원래 원안대로 원래 취지대로 이것을 좀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두지휘할 그런 총괄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본인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하면 안 되나? 본인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는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신명나도록 일에 몰두하게 돼 있다. 예.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는 건축주, 국가와 국민, 세종시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런 천박한 어떤 도시의 모습으로 만들지 말고, 예, 천박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도시로서의 행정수도로서의 모습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주거문화 어떤 모든 문화 공동체의 어떤 모습까지 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그런 걸 원하는 건축주가 있으면 그러면 신명나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국토위에 있는 최강욱 대표의 후원회장님이세요. 그리고 현재 현직으로 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분만큼 적임자가 없잖아요. 예. 지금 이분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그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새로운 형태, 어떤 그 다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다른 그 신도시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신도시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국가 수도로서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적임자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뒤로 빠져 있고 뭐 그러실 문제가 아니고 직접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깝게 계시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그 후원회장이시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도 마찬가지로 김진애 의원의 그 아바타 아닙니까? 예, 김진애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수도로 국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뭐 청와대를 옮기느냐 마느냐 뭐 이거하고는 별도로 그거는 그거고요. 예,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별대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과 그리고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코멘트 이렇게 쓴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국회는 옮기고 국가시설이나 좀 옮기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 저 도시는 행정도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이제 될 거예요. 근데 다른 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똑같이 그냥 아파트만 잔뜩 올라가 있고 보행자들 막 배려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모습으로 계속 저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킨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몇 번 얘기하지만 저기로 모이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으나 수도권에서 막 20, 30%가 당장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충청권에서 안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충청, 호남, 영남권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새로운 어떤 그런 행정도시, 행정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어떤 그런 도시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있는 행정수도에다가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패러다임 바꾸고 국가의 어떤 그런 방향 자체와 인식 체계 자체까지 다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국가의 행정 수도는
다른 신도시하고 똑같다. 성약값 아파트가 막 30층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서로 보이지도 않고 막, 예.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 수도의 어떤 모습과 전체 디자인과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인데, 본인이 직접 나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어저께 그렇게 밑작을 깐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쓴 것이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고, 단순히 건축가라기보다는, 굉장한,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스승님이기도 하면서, 멘토 같은 역할도 하면서, 그 단순히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자본의 논리에 의한 어떤 그런 콘크리트 덩어리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분에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을 쏟아 부어가지고, 비움의 미학을, 그 철학에 맞추어서 세종시를 다시 설계하고, 지금 늦었지만, 일단 남아있는 땅이라도, 남아있는 공간이라도, 그리고 더 많은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행정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보증을 쓰거나 쉽게 누군가의 후원을 회장을 맡거나 이런 분 아닌 것 같은데, 최강욱 대표의 뒤에서 최강욱 대표를 후원해주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우연인가? 과연 우연인가? 앞으로 어떠한 인간과 인간, 최강욱과 승효상, 인간 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유대와 연대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